뉴스가 하나 들어왔네요. 김인철 교육부 총리 후보자가 잦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 당선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후에 저희 관련 TBS 보도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발전소 오늘 있는 날이죠. 최근에 공사장에서 아파트 공사비를 올려달라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공사 중단되는 현장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 건자재, 건축자재 값이 올라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둔촌주공 사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건축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만 곳곳에 전국에 이런 현장들이 많거든요. 올려주는 게 맞을까요? 계약서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둔촌주공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가 경제방송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네.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네. 나중에 건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해서 증액이 막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올려주는 게 맞아요? 계약서 사인 금액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도급이라는 계약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급이라는 거는 그냥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은 업무 지시를 부하 직원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부하 직원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들이 상급자가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제대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지 막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도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든 기간 내에 완성을 해서 가져오면 되고 결과물을.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이분은 중간에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업무를 완성시켰는지를 묻지 않고 잘 완성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면은 끝나는 계약이거든요. 이게 도급 계약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계약법에서 기초가 다 아시다시피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킬 거면 뭐하러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도급은 원래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러면은 공사를 담당한 공사가 이제 대표적인 도급 계약인데 공사를 담당한 건축회사가 굉장히 능력 있는 건축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공기도 단축을 하고 공사 비용도 절감을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도급을 맡기신 분이 이제 니네가 능력껏 잘했어. 굉장히 싸게 했으니까 이거를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 완성이 됐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도급을 맡으신 분은 오히려 그런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진이나 이윤을 늘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업계의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계약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도급 계약을 했을 때 특히 물론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는 계약도 있어요. 이런 요소에 따라서 특히 공사 계약이 굉장히 장기로 되는 계약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하철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떤 산식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얘기를 계약서에 다 써요. 근데 이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을 하면 그 자체가 계약을 지키게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언제까지 완성시키고 공사 금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거를 정액도급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정액도급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대로 그냥 서로 약속을 지켜주는 게 맞긴 맞는 거죠. 원칙대로만 하면. 그래서 그 사례도 지금 제시를 해주셨어요. 대법원 판결했군요. 원칙적으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 또 공사해 주시는 이 건설사나 도급사 입장이 다를 거라고요. 시공이 길어지다 보면 최초 계약 당시 공사비 금액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건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거나 코로나같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정은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대로 계약을 지켜줘라라는 그 기본적인 원리로만 하면은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사실은 건자재값 오르는 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라면은 계약하는 것만 보면은 특히 이제 재건축 현장에서 이제 주민으로 이루어진 재건축 조합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뭐 대형 건설사들이 앞에 나서 있고 그러니까 이 둘에서 이 정도면 건설사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경사비를 떠안아야 되는 건 그 밑에 하도급 업체라든지 건자재 납품업체라든지 심지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노임 받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쭉쭉쭉쭉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하청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런 현장에서 뭐 이쪽에서 공사비가 안 돼. 그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도급을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줄 때도 하도급을 할 때는 얼마 해달라고 했을 거고, 거기에다가 자재업체에다가 얼마라고 단가를 맞춰놨는데 그 단가가 아니게 되면 어디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 일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존재하는 건데, 요거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표준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쌍방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국토부 인증을 받은 계약서가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공사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나 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약이 이 조건에 따라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게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항상 생기는 건 아닌데, 하도급법이 발동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 금액을 조정해 줘야 되는 뭐 물가 변동이라든지 공사 기간 증가라든지 이런 사유에 있었을 때 이걸 안 받아주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아마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9213님, 관급공사, 국가발주공사는 도급계약이라도 물가 인상분에 대해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 그런데 민간 도급은 안 해주는 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건자재비는 1, 2주에 몇 %씩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참 계약 당사자 간의 입장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볼게요. 법리는 계약서에 있으면 해준다,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 네. 법리만 따지면 간단한데 네. 사람 사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둔촌주공 같은 그 곳들뿐만 아니라 네. 전국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 연쇄 파업하겠다 해서 한번 소동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네. 건설사하고 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죠. 네, 이게 실제로 굉장히 해묵은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시겠지만 재건축 현장을 수주를 하려면은 이제 시공사들이 입찰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주전을 벌이잖아요. 서로 경쟁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 재건축 현장 수주전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야지 처음에 이제 계약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이제 그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조합이랑 합의를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안이나 이런 설계안이나 인테리어안이나 뭐 특화 시공안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했더니 요 정도는 늘려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비가 가계약에서 본계약으로 이제 가면서 늘어나는 게 약간은 관행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합 입장에서나 건설사 입장에서나 사실 서로 할 말들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네. 건설사에서 이거를 약간 유도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관행화가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조합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고, 특히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저희 그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인식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시다 보니까, 높아지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이 또 많이 생기셔가지고 오히려 그게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을 하실 때 추후에 뭐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가 인상이라든지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있어도 이거는 절대 반영 안 하고 이 금액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계약 문구를 오히려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혜적으로 이걸 베푸는 게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오히려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공사비를 함부로 건설사가 늘리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늘릴 수 없게 계약에 다 막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또 막 막아놨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계약이 없는데 증액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나고, 그러면은 결국은 현실하고 계약이 안 맞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데 네. 공사비 조정을 한다고 치자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컨대 뭐 시멘트 가격이 뭐 한 달 사이에 두 자릿수로 값이 뛴다 이러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상황일 텐데, 내가 조합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대체 공사비 조정을 얼마나 해달라는 거냐, 얼만큼이 상식적인 합의선이냐, 이걸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예컨대 대의원회라든지 이런 대의 집행기구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뭐 LH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 근무 경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업계에 밝으신 분들이 많이 조합 집행부를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현장에서. 조합장을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예, 네. 뭐,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현장이 특히 이제 수도권 현장들 같은 네. 경우에는 많이 있고요. 대도시 현상들 같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현장에서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현장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사실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손해가 나는 거는 이러다가 지금 준전중옥처럼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은 모두가 다 피해를 보거든요. 결국은 그 공사가 지연되는 것 자체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공사라는 게 중단을 했다 다시 하려면은 그 다시 하는데 앞에 있던 계열을 다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재건축 현장은 보통 집이 다 철거된 상태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지금 주거 비용을 내고 지금 그렇죠.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맞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도 이게 그냥 본인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최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총회 결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합리적으로 이 정도를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내놓고, 왜냐면 그분들은 조합원한테 선출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기껏 뽑아놨더니 돈 더 내라고 의안을 올리면 좋아하시는 조합원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 없이 하려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이 정도로 조정돼야 되는 게 조합이나 건설사의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 객관적인 데서 좀 합리적으로 산출한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이제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인상된 경우거든요. 그 아니면은 조합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사비 검증 의뢰를 한국감정원하고 이나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이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주택 건물에 비해서는 주택공사죠. 검증을 할 수 있고 이러면 한 2달 정도면 회신이 오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원래 이걸 정식으로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문기관에 보내야 되고 이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용이 최소 수십억 원 들고 기간도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게 돈 아끼려고 지금 협상을 하려는데 그렇게 돈 아끼고 시간 아끼려는 협상을 돈 쓰고 시간 써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야 이러면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서류로 간단하게 평가를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가 제대로 된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분쟁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둔촌주공도 사실은 이 한국감정원 감정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한국감정원 감정이 제대로 된 건지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현장에서 일단 오늘 정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된다. 여기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건설 관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일감을 따서 하도급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들의 메이커를 보고 조합원들이 오케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객관적인 기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이거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